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배움의 고은영 대표님을 모시고 진로에 대한 이야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주제는 고은영 대표님의 진로 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의 이제 진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진로에 대한 살아왔었던 이야기들 조금 시작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부에서는 법, 대학원에서는 이제 행정을 전공했다고 네. 검색을 했습니다, 제가. 네. 근데 지금 하는 일과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전형적인 진로 실패의 사례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때는 뭐 우리 때라고 하면 정확하게 몇 학번이시죠? 저 97학번인데요. 예. 사실 우리 때는 진로라는 개념이 없었죠. 97학번 치고는 좀 상태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양호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뭐 진로 상담 교사가 생기고 진로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 때는 누가 대학을 보내줬냐면 대성하고 이영대 실장이 다 보내줬어요. 기억나시죠? 뭐 수능 끝나면 이영대 실장 나와가지고 딱딱 분석해가지고 대성학원이나 중앙학원에서 점수에 의해서 갈 수 있는 학교 나와가지고 선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제가 우리나라 교육 현실 자체가 그 청소년기 때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왔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문과에서는 뭐 법, 이과에서는 뭐 의대 가자고 그러죠. 의대라는 그 취지에 맞춰서 법대를 갔었는데 사실 맞지 않죠. 맞지 않고 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대학을 잘못 간 거 떠나서 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학교에서 그 우리 진로를 준비하는 20대에 더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짜 꿈이라에 살았었죠. 가짜 꿈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모가 되기 바라는 꿈, 아니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더라.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면 뭐 결혼 업체에서 1등, 2등이더라. 이런 것들을 살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될 수 있는 20대 때 가짜 꿈 위에서 살았었죠. 고시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에 중요한 대로 맞춰 살았던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정말 중요하게. 그런 것들 삶을 살고 사실 30살 때 본질적으로 저랑 이야기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너 진짜 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을 하는데 저 개미 새끼도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건데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뭐지?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고 이런 고민들을 그냥 걸으면서 했었어요. 걸으면서 어디를 걸으면서? 해남 땅끝에서 이제 걸으면서 했었죠. 도보 여행하면서 끊임없이 나랑 만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나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내가 맞는 거구나 라고 찾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고은영 대표님이 아주 유명해지시면 그 해남 거기에 비석이 생길 거예요. 고은영 대표가 걸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은 곳 명소가 될 겁니다. 서울시장 되면 미리 거기 땅을 사야 되겠어. 서울시장 되면 거기 생길 거예요. 고은영 대표 둘러보다 돌멩이 하나 쓸 거예요. 고은영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다 사람은 이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들 있어 보이는데요? 괜찮나요? 정말 정답 라캉 좋아. 교육신분들이구나. 예, 가끔씩 잘난 척하기 위해서 암기하는 몇 개가 있어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아니야, 이런 걸로 진짜 오디오하기 잘했다. 공격 하나 준비해 당했어. 지금 우리 하나 딱 준비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지금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걸 깨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이 천박한 자본주의 때문에 아예 그냥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돈인 것 같아요. 그냥 사회적 시선, 뭐 욕망이 그냥 돈으로 다 대체되는 시기에서 과연 한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진로 교육이 가능한가라는 의구심도 좀 드는 요즘이에요. 그런 거에서 연계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어쨌든 공교육은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진로 교육을 관련해서 하고 있으신 대표님으로서 현재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교육의 문제이기보다 그 전에 사회의 문제예요. 왜냐면 교육은요 사회의 정확한 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잖아요. 뭐 애들 학교 폭력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만큼 폭력적입니까? 학벌로 차별하고, 그렇죠. 뭔가 종교로 차별하고, 뭔가 다름으로 계속 차별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 보고 너희들 학교 폭력하지 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저는 뭐 학교의 문제점
여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그대로 발현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교육에 투사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아니라 네. 사회가 고스란히 학교로 들어와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패러다임이 깊숙이 박혀 있잖아요. 지금도. 잘못 근데 그런 패러다임 하에서 아이들 보고 야 너희들 그냥 함께 살아 더불어 살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더 가치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옛날에는 그 우리 선생님께서 학교 다닐 때는 단순했거든요. 야, 공부해. 근데 지금은 야 공부 아니라 다양하게 살 수 있어. 그럼 맞서 사회로 나오면 그렇죠. 네. 사회에서는 또 더 혼란스럽죠. 더 혼란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삶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들었어요. 목동 제가 신도림 살거든요. 네. 목동 옆 동네잖아요. 네. 근데 갔는데 부모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만 살면 안 되고 더불어 사는 삶이 중요하고 막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다 끝나고 어디 간 줄 아세요? 학원 가야죠. 아니요. 아니 그 어머니가 어디 가셨냐고. 애는 학원 가면 공부하러 가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신 거예요. 네. 많이 배우신 어머니야. 네. 아,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교양 있는 분이야. 그냥 막 아이들한테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어머니가 어디 갔냐면 행복준태 반대 집회하는데. 그러면 애들은 황당하잖아요, 사실. 황당하죠. 분명 나한테는 분명 같이 더불어 살아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회 현장 가가지고 우리 집 앞에 돈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집은 못 지어 집값 떨어지니까 이리 집회하니까 애들이 뭐지 어떤 게 진짜지 막 이거 황당했다든. 근데 희망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많은 청년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 패러다임 안에서도 조금씩 깨보려고 좀 더불어 살아가 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너무나 미약하고 작지만 좀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그 논리적 흐름들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공부 잘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이 안전된 직장을 보장할 거라는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어머니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하에서 판단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 흐름들이 좀 지금 깨지고 있어요. 좋은 대학이 그렇죠.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다는 게 깨지고 있고 엄마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업들이 좋지 않는 직업도 바뀌고 있어요. 뭐 특히 회계사 같은 경우는 20년 뒤에 사라질 것 같은 직업 일이거든요. 회계사가. 그러니까 그런 들이 깨지고 있는데 사실 부모님들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 위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갈 수 있게 공부하는 거가 부모님이 생각에 인식의 틀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 그러면 뭐가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이제 그거 말고 어떤 직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그러니까 그 기제에 뭐라고 해야 되지? 내 아들은 무조건 잘 살아야 돼. 내 아들 딸은 잘 살아야 된다라는 좀 이기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는 이기심을 보지 않고요. 저도 이제 이런 직업을 선택할 때 제가 방송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런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님과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부모님하고 갈등이. 왜냐면 부모님은 나름대로 뭐 대학원까지 공부했으니까 그렇겠죠. 뭐 남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직업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옆집 엄마가 정해준다. 그렇지. 엄마 친구한테 말하기 좋은 직업들을 가지기 바라세요. 근데 이제 여기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제가 이런 직업을 이런 삶을 살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반대했던 첫 번째 이유는 엄마의 이기심이 아니고요.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님과 나의 행복의 조건이 달라요. 왜냐면 어머님이 살았던 세대는요, 막 굶어 죽는 세대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우리가 지금 사실 옛날에는 돌잔치와 100일이 중요했지만 그래 중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100일 동안 살아남는 게 큰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행복의 조건은 그건 거죠. 삼시세끼 먹고 따뜻한 밤바닥에서 잠자는 거. 그러니까 나는 엄마들의 이기심도 있지만 그 이기심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386 세대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그러죠 그러면? 386 세대는 학벌의 힘을 받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분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일견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네.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전쟁 세대시거든요. 네. 그 전후에 나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네. 먹고 사는 것만 해결돼도 삶에 진짜 너가 이룰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은 걸 이뤘다고 저희 아버지는 전에 말씀하시는 세대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올해 3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잖아요. 그건 이게 할 수 있지만 저는 386 세대의 자식들을 보면 386 세대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뭐 15살, 10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분들은
먹고 사는 걱정 안 했던 맞죠? 세대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은 또 똑같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분들은 뭐냐면 그 산업화 세대에서 학벌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가 386 세대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좋은 대학만 가면 뭐 일자리가 널렸으니까 그 당시 때 뭐 대학만 가면 막 서로 데려가려고 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큰 세대에는 지금 좀 더 다양성이 세대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는 좀 더 다양성을 경험한 세대고 우리 후배들은 또 더 다양성을 많이 경험한 세대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우리 자녀들 때는 좀 더 다양한 삶이 가능하고 그게 당연시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그 이렇게 인터뷰한 거를 보다가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었던 부분은 진로 이퀄 직업일까? 직업 세계를 열심히 탐구하다 보면 진로도 보이는 것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셨잖아요. 그렇게 한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혹시? 기억 안 나는데. 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뒷조사를 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진로가 직업과 진로가 같냐 이 그러니까 말씀. 동일시 놓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업을 갖는 거하고 대개는 등치시켜 버리잖아요. 너무나 쉽게 등치시켜 버리잖아요. 그게 진로다. 너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고민하는 게 바로 진로다라는 걸 너무 쉽게 등치시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과연 그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셨던 부분을 제가 읽었는데 그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직업이 진로와 등치되지 않는다면 진로 교육의 핵심은 핵심이 뭘까요? 뭐냐면 그러니까 진로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중학교 3학년한테 네가 너희 진로가 뭐야? 저 사회복지사인데요. 그애가 좀 이상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동의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저는 이렇게 물론 뭐 정말 거기에 확고한 진로가 있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전 진로를 하면 직업이 아니라 저는 방향성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그 중학교 3학년 때 사회복지사를 꿈꿨던 아이 중에 제가 장담하는데요. 80%는 고등학교, 대학교 와서 꿈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가지지 못했던 정보가 자기한테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정보가 인풋이 들어오면 또 다른 아웃풋을 내겠죠. 그래서 전 진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뭐 사회복지사야, 뭐 변호사야, 의사야, 어떤 명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정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거로 해석해가지고 또 다른 아웃풋을 만들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저는 진로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떤 거를 해석하니까 어떤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뭐 네. 그 정보라는 게 네. 뭐 사회복지사는 돈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직업은 돈이 많이 든대, 돈을 많이 번대. 그것도 하나의 정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의 네네. 아주 거칠게 예를 든다면 네. 정보를 해석해내는 능력이라고 하시면 아니,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고 이거 정보를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토익학원 다닌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토익학원 다녀서 그거 가지고 내거화 시키고 뭔가 복습을 한다든가 내거화 시킬 때 성적이 오르는 그때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관세사는 직업도 모르고요. 뭐 실질적으로 전공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제한된 정보 하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거면 그 정보가 더 들어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직업에 관심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네. 이게 나랑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음식이 맛있는데 난 안 먹어봤어. 맛있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먹어보면 맛있네?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친구가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친구들은 힘이 없어요. 그걸 내과 시켜서 다른 아웃풋을 만드는 힘이 없어요. 그 음식이 와도 먹어도 그 맛을 제대로 못 느끼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걸 먹어볼 마음가짐 자체가 없는 거죠. 없다는 거죠. 아니 그 사실. 맛집을 찾아가지 않아요. 쉽게 이야기해 보면. 거칠게 얘기하면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이나 아니면 하는 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경험했을 때 거예요. 뭔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맞네? 이런 것도 있었어? 나 이거 지금 하고 싶었는데. 나의 재능이나 맞네?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걸 저는 이게 이너 파워라 해가지고 내적인 힘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자존감하고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적인 힘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좀 뭐라 하죠? 자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난 일들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이해가 되고 나야지. 그렇죠. 근데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힘도 사실 보면 내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직업을 찾기 전까지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직업을 바뀌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렇게?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탐색하고 뭔가 다시 또 다른 아웃풋을 내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또 탐색하고 해석하고 아웃풋을 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생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직업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직장에 오래 있었고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한 직장에 오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직업적인 측면에서 하나 전하는 거 그게 무의미하다. 물론 이제 잠재적인 건 필요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비슷한 얘기가 되게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언젠가 황정민 연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자타가 다 공인하잖아요. 근데 어느 인터뷰에서 황정민이 했었던 얘기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게 나는 배우로만 남아 있고 싶지 않다. 인간 황정민이라는 사람이 배우 말고 연기 말고도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40 넘은 사람이. 그래서 저런 애티튜드가 진짜 진로를 잘 찾아가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일들을 찾아가는 진짜 좋은 애티튜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나름 유명한 사람들, 뭐 나름대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 보면 직업이 뭐지? 하나를 규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요 근래 생기기 시작했죠. 뭐 그것도. 하나를 요 규정하기가 근래 쉽지 그렇게 않죠. 생기기 시작한 거. 예전에는 뭐 그러잖아요. 뭐 이름보다 직업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변호사야, 의사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요 근래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회가 좀 좋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직업이 뭔지 정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의 저희 뜻이에요. 부모님 아직도 제가 뭐 하시는지 모르세요. 훌륭하신 저희도 분들이 유명한 사람 같은 부류인가요 그쪽이랑? 훌륭하신 분들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의 보는 걸로. 좋네. 나도 모두 갈 수 있겠구만. 딱히 직업이 없는 나도. 자 그러면 그 청소년들한테 이제 강의나 이런 거 멘토링 하실 때 어쨌든 그러면 아이들에게 진로든지 꿈을 가져라고 얘기하시면 항상 보통 그런 얘기를 들은 청소년들이 저는 제 꿈을 모르겠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이너 파워가 없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꿈 있으세요? 제 꿈은 꿈 없이 사는 게 꿈입니다.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착각하거든요. 내가 도서관에 오래 앉아 있고, 뭔가 그 나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진단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 나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나의 꿈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꿈들은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방황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방황해야 된다. 방황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수많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수많은 경험과 체험을 해본다는 거죠. 거기에서 울림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명. 이게 진짜 내 가슴이 떨리네. 아이들한테 하고 싶으면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다. 수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게 너의 심장을 떨리게 하는지 천천히 지켜봐라. 그게 너의 진로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하나 또 여쭤볼 거는 저는 아이들의 진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걸 잘 못 찾는 혹은 방황 이제 좋은 의미에서 방황이 아니라 그냥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불안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면 뭐 제대로 사는 걸까? 돈은 뭐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불안을 저희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 불안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를 한번 곰곰이 되짚어 가니까 그거는 거의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불안이 저한테 그대로 투사돼 들어온 거였거든요. 항상 돈이 없다고 막 찌들어 있고 엄마는 막 아버지랑 싸우고 찌주고 볶고 왜 뭐 일을 안 하냐 했던 그런 부부 싸움들의 현장들이 나는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막 이랬던 경험들이 저한테 고스란히 불안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저는 아이들이 진로를 잘 찾아가는데 굉장히 저해하는 핵심 요소라고 보는데 또 그 불안은 부모로부터 기원한다는 게 제 나름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 두 개를 좀 나눠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그 아이들 성공시키려면 세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할아버지의 재력, 그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가족력이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가족들이
지금 사실 대한민국 가족들이 대부분 다 붕괴됐거든요. 벌써 요새 이제 TV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빠를 부탁해. 보면 아빠하고 얘들하고 대화가 없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잘 살든 못 살든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한 제가 볼 때는 80% 정도의 가정들은 붕괴돼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회복이 정말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이 가족들을 붕괴되게 만드는 가장 큰 건 저는 자본하고 전문성이라고 봐요. 뭔가 전문가들 나가지고 문제 있네? 뭐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래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하고 전문성들이 우리나라 그 가정들 망가뜨리고 있냐.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건 그 가족 공동체예요. 야 우리 좀 이렇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끼리 좀 이렇게 좀 정답게 좀 소박하게 잘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게 가족력이라는 걸 가족력 회복이라는 걸 주목하고 있고 가족력이죠. 가족의 힘. 가족력, 예, 가족력, 예, 주목하고 있고 농어촌 아이를 도울 때도 교육 생태계, 그 아이를 좀 생태계를 보호시킬까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사실 작년부터 준비해 왔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1월달에 SBS 스페셜 부모 대 학부모 그 촬영했었고 그게 이어져서 네이버에 기저귀 카페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기저귀 카페라는 곳에 이제 학부모들 회원들이 3,500명 돼요. 본격적으로 9월달부터 이제 가족력 회복 프로젝트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만큼 사고나 이런 게 고착화 안 돼 있잖아요. 네. 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변화될 소지도 많고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생각들이 확실하시잖아요. 네. 내가 살아왔던 삶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뭐 좀 더 이렇게 비약해서 말하자면 난 안 들을 거야. 내가 어른 삶을 잘 살아왔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신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설득하고 체험입니다. 체험. 어떤 체험들을 그러니까 뭔가 강의를 듣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체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조금씩 하고 있는 게 가족 캠프거든요. 가서 뭔가 가족끼리 같이 공동의 체험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과 이게 교차시키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옆집 엄마가 아니 옆 가족 아빠가 누구네 걔 참 부지런한데요.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애는 항상 게으르고 뭔가 태만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옆집 아빠가 걔 부지런한 모습을 발견해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뭔가 같은 더 분란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금 일어나 너 이게 뭐야? 당장 나와 너도 말 곡괭이를 들어 아침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체험입니다. 체험. 가족들이 뭔가 공통의 체험들을 하기 시작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왜요? 갑자기 아이가 와가지고 저 아빠는 와가지고 아침부터 라면 끓여주는데 아빠는 왜 어제 술 먹고 그냥 자는 거야? 아니, 이놈의 집구석 씨.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성공해야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예.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좋아요. 대표님 결혼하셨나요? 네. 가족력이 좋으신가요? 아주 원만하게 잘 되고 계신가요? 노력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노력하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족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러잖아요. 내가 아기를 낳았어. 네. 그러면 아빠들은 어떤 마음? 이게 보통 아기를 낳으면 책임감이 강해지잖아요. 어깨가 이게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족들과 더 오래 있어야지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생각을 해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하니 돈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아이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결론은 가족과 점점 멀어지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못 벌어 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더 오래 일하니까. 여하튼간에. 근데 이게 참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저는 나쁜 사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가 뭔가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맞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참 힘든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다는 게 사회도 변화도 좋지만 정작 대표님 가정은 변화. 저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요. 열심히. 뭐 가능하면 뭐 가족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 친구들이라고 약속을 거의 안 잡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섭외할 때도 절대 일가 시간 해야겠다. 왜냐면 이거 7시 퇴근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섭외 들어왔을 때 시간 가능한 시간 보낼 때도 그래서 저는 업무 시간 끝나면 전혀 약속 잡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아내분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대표님은 일과 시간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신다는데 안 들어오신다고 얘기하시면 골치 아픈데 이거. 지행 합의리 되시네요. 제가 또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그럼요. 뭐 가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허가 안 찔렸어요. 젠장. 이건 제가 고은영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전에 그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강연을 하면서 봉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게 됐는데 그때 있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본인의 사진을 예, 예, 보고 본인의 사진을 보고 나르시즘인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어떤 아예 이게 어떤 즐거움보다는 봉사라는 거가 즐거움이기보다는 약간 의무적인 느낌이 더 많이 오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헌신을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그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뭐라고 해야 되죠? 긍정하지 못하게 하게 되진 않을까요? 욕망이라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자제하고 의무감 살아가지고 의무대로 살고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힘들지 않아? 물어보는데요.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욕망이 다 다르거든요. 욕망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 일이 제 욕망이에요. 재밌어요. 나를 위해서 사람이 바뀌어가고 변화가고 내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욕망인 거죠.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막 이게 좀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게 내 욕망과 일치해. 그럼 돈 벌면 됩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돈 버는 게 욕망이 아닌데 자기 욕망이 뭔지 모르니까 자본에 끌려가는 거죠. 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농어촌 문제와 재래시장 문제 같은 데 관심이 많은 만큼 이와 관련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일을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시면서 5년이 지나면 지금 단체를 떠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년 되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부터 몇 년이시죠? 지금 한 2년 정도 된 것 그럼 같아요. 3년 남으셨네. 네. 그때 안 떠나면 저희가 와서 쫓아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게 보통 뭐 좋아하는 일이라도 자기가 했었던 거 애정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권력을 갖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애정이 있어서 남아 있고 싶은데 그렇게 5년이 되면 나는 이제 다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만약 떠나신다면 구체적으로 유통에 관련돼서는 어떤 일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은 건지. 근데 이거 멘트만 보면 거의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인데 이거 정계 진출할 때 보통 이런 비슷한 멘트 하잖아. 내가 바로 잡겠다. 저 바로 잡겠다는 건 아니고요. 떠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우리나라 시민단체 구조가 명망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나 리더급들은 뭐 변호사, 의사 뭔가 유명하시고 명망가 중심들이 많고 그 명망가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조직 밑에 있는 실무자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면 내부 승진이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내부 승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뭐 큰 단체 대기업이랑 같은 똑같네요. 경우는 그렇죠. 다 데리고 오는 거죠. 명망가 중심들 데려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단체도 많으면, 그러니까 제가 아름다운 배우를 만들 때도 사실 대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어차피 내가 내 세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막 대학교 1학년도 2학년도 같이 합류시켜서 프로그램 다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떠나는 게 뭐냐면 우리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줘야지만 후배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농어촌에 좀 관심이 많아요. 농어촌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보고 있으면서 이제 이 농어촌들을 어떻게 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하려면 농어촌이 잘 살아야지만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평균 올리려면 못하는 과목을 올리는 게 쉬우니까. 그래서 농어촌에 좀 관심이 있고 농어촌에 보면 그 유통구조가 붕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해볼까? 뭐 내가 뭐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일을 바쁘시니까. 지금은 이제 뭐 앞으로 어떤 일 해볼까 제 계획을 한번 적어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농어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도 참 뜻깊고 재밌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는 거 단계. 어쨌든 저희도 3년 뒤에 꼭 찾아오겠습니다. 검사하러 와요. 여전히 앉아 있으면 저희가 바로 그거 끌어서. 준비하려고 그 멘트 준비하려고 이때까지 버티고 있었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의 진로 철학을 바탕으로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진로를 바라보기 시작한 나이가 30살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고 남들 부럽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모님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좀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진료라는 게 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가지고 돼 어떻게 보면 평생 숙제고 과제잖아요. 그러면 뭐 뭔가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꿈이 없고 뭐 좀 이렇게 불안하지 마시고 30살의 꿈을 찾아도 나름 잘 살아오고 있는 청년이 있다. 그 청년을 보시면서 위안감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위안을 드리자면 저는 34살인데 아이도 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는 마무리하면서 대표님이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제가 너무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그걸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 경우 행복의 기준은 3가지였다. 첫째,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하는 삶을 살자. 그런 만큼 강남에 있는 직장은 절대 안 가기로 했다. 출근길 2호선은 지옥 아닌가. 두 번째, 내 아이에게 말할 자격을 갖추자. 아빠는 이렇게 꿈을 꾸며 살았어. 너도 꿈을 꾸며 살아라. 고 말할 수 있게.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온전히 나로서 평가하자. 왜? 난 나를 사랑하니까. 대한민국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꼭 명품 가방을 들어야 하고 스카이에 가야 하고 이게 아니라 누가 뭐라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살기로 했다. 라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멘트에서 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진로 교육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직장을 그만둘 때 생각이 그거였어요. 내가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맨날 똥 씌운 표정으로 직장에 출근하는데 그런 생활을 20년씩 하면서 나는 내 아이에게 그래도 넌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아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진로 교육을 뭐 어떻게 저렇게 하라라고 아이들한테 말씀하기보다는 저는 부모가 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제일 아이들이 좋은 자기 각자 진로를 찾아가고 자기 꿈을 찾아가는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행동을.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뭐 항상 어른들은 말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고은영 대표님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인터뷰 서로를 찌르고 찔러서 저는 너무 편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